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벌써 금요일입니다. 근데 벌써 이제 일주일이 다 갔네요. 그러니까요. 네. 한 주의 마지막 장 또 금요일인데 양주체의 매도 속에서 코스피는 좀 밀리고 있습니다. 많이. 네. 제가 시장과 감정이 좀 연동되는 경향이 있어서 오늘 조금 힘은 안 나지만 그래도 우리 임 선배, 임 앵커와 함께하면서 네. 또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면서 힘 한번 내보도록 하려고요. 오늘 예. 많은 전략도 준비해 주셨잖아요. 예, 오늘 그런 기분으로 마켓나우 2부 본격적으로 또 제대로 힘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먼저 지금 시장 섹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가죠. 예, 전체적으로 오늘은 하락 섹터가 좀 크게 보입니다. 원전, 조선, 방산, 건설, 그리고 이제 은행, 증권, 뭐 엔터, ESS, 아이폰, 자동차, 우크라, 재건. 큰 틀에서 보면 사실은 상반기부터 해서 이달 들어서까지도 괜찮았던 섹터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좀 크게 보이고 있다. 특히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그제죠 이제 발표하고 난 이후에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어제까지 보였고 이제 아무래도 좀 오랫동안 달린 데 따른 뭐 좀 약간 숨고르기, 약간 쉬어가기 정도로 해석을 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들 종목들, 이들 섹터에 있는 기업들, 원전이든 조선이든 방산이든 금융들 다 2분기 실적이 굉장히 고대가 되는 섹터들이기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그동안에 많이 달려온 거에 따른 좀 쉬어간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올라간 종목들이 사실은 제가 여기 이 시간 두르기 전에 한 10분, 15분 전까지만 보더라도 올라간 섹터 찾기가 참 쉽지 않아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불과 한 10여 분, 한 20분 사이에 일단은 물론 버블의 사이즈는 크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빨간색으로 색깔이 바뀐 섹터들이 그래도 좀 여러 개 보여서 마음이 조금 놓이네요. 비만, 그다음에 화장품도 다시 좀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남북 경협주도 있고 컨텐츠, CXL, 디지털 화폐, 로봇, XR, 게임, 제약바이오까지. 제약바이오도 버블의 사이즈는 크지는 않지만 최근 들어서 그래도 꾸준히 어쨌든 빨간색 그 모양새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서 제약바이오도 좀 오늘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그래도 플러스권에 있는 섹터들부터 크지는 않지만 한 두 군데 정도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눈여겨봤던 섹터는 일단 비만입니다. 비만부터 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사 한번 보죠. 로슈,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위스의 다국적 제약사입니다. 굉장히 큰 회사죠. 그동안 로슈가 미국 시장에서는 그렇게 썩 주가가 재미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라이 릴리 또는 덴마크의 이 비만 비만약을 만드는 위고비를 만드는 회사죠. 노보노디스크 이 두 회사가 워낙에 뭐 시장을 끌고 가니까 로슈는 뭐 그 회사 사이즈나 이런 거에 이 뭐 브랜드의 어떤 위상에도 불구하고 좀 시장에서 조금 이제 가라앉아 있던 그런 주였는데요. 이 로슈가 갑자기 떴습니다. 비만약으로 떴는데요. 그럼 로슈의 비만약이 기존의 일라이 릴리의 이름이 좀 어려워서요. 제가 볼게요. 젯바운드, 그다음에 노보드 디스크의 위고비 이 두 개하고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두 비만약은 주사로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야 되겠죠. 물론 집에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감안할 때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서 투여를 하는 이런 방식의 비만약이라면 로슈의 비만약은 먹는 비만약입니다. 제목에도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시더라도 내가 이제 뭐 비만을 좀 치료를 하기 위해서 뭐 살을 좀 빼기 위해서 주사제와 먹는 약을 두 개를 놓고 비교했을 때 금액에 관계없이 누구나 대부분 다 먹는 약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 사용자 편의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최근에 글로벌 이 바이오 제약 이 트렌드 중에서도 이 먹는 치료제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똑같은 사용자 편의성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재미있는 건 로슈의 먹는 비만약은 이제 임상 1상을 거친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도 2상, 3상까지 따지고 보면 갈 길이 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고비라든가 젯바운드나 이런 어떤 기존에 있는 비만 치료제들이 주사약이라는 거죠. 불편하다라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서 뜨겁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뉴욕 시장에서도 로슈의 주가는 당연히 많이 올랐지만 반대로 일라일린이나 이 노보디스크 같은 경우 주가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좀 큰 폭으로 빠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데서도
단순히 기술적 뭐 상승에 따른 뭐 좀 반락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먹는 치료에 대한 글로벌 트렌드 이게 소비자가 결국은 원하는 것이다라는 걸 재확인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사실 이 정도의 비만 치료제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 관련주들이 어떤지 한번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펩트론, 대봉엘레스, 인벤티지랩, 샤페론 이런 회사들 지금 등락률이 나오고 있는데요. 펩트론이 거의 10% 가까이 오르면서 주도를 하고 있고요. 대봉LS, 인벤티지랩 이렇게 주가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옆에 추세선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해당 종목에 최근에 어떤 트렌드를 보이는지 아마 보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오늘부터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주가가 펩트론 같은 경우 최근에 좀 많이 안 좋았던 거죠. 반등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대봉LS는 그래도 꾸준히 최근에 좀 올라가는 모습인 반면에 인벤티지랩도 좀 많이 떨어졌다가 좀 반등을 하고 샤페론도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실히 하반기에 들어와서는 제약바이오 쪽이 조금 상반기에 비해서는 좀 꿈틀거리고 있는 느낌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섹터는 CXL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CXL이 마침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기사가 나온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CXL을 좀 풀어볼 텐데 일단 기사 들어가 볼까요? 전에도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CXL은 아직 상용화된 기술은 분명히 아닙니다. 좀 준비가 됐고 좀 거의 다 뭐 임박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분야긴 한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그 AI 가속기에 들어가 있는 CPU, GPU, 그다음에 HBM, 다른 메모리 D램들 이런 것들 간의 상호작용을 더 가속화시켜서 효율화시켜서 속도는 더 빠르게 하고 그다음에 전력 소비는 줄이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메모리 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기술인데요. 삼성전자가 이 CXL을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HBM에서 놓친 이 메모리 반도체의 주도권을 다시 되찾아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상용화도 가까워졌고 그 HBM 이 CXL이 되기만 한다고 그러면 기술이 상용화가 된다고만 하면은 지금 이제 그 반도체 기술이 계속 이제 3나노, 2나노, 1나노 이렇게 초미세공정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기술적 한계에 거의 임박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CXL이라는 기술을 잘 활용을 하면 현재 선단 공정, 최첨단 공정인 3나노, 4나노, 5나노 수준에서도 효율을 지금보다 최대한 10배까지 끌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CXL을 굉장히 삼성전자가 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10배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1나노 이하로 내려가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공정을 가지고도 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투자비가 훨씬 덜 들어가는 거니까 그만큼 삼성이든 이 메모리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중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CXL 관련주도 한번 그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오셈, 오킨스전자, YC 이 테스터들 간 반도체 이 후공정 장비 업체들이 좀 많이 확실히 있고요.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설계 IP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승폭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늘은 참 반가운 이 상승폭들이 굉장히 반가운 그런 모습들입니다. 네오셈 연호는 제일 강하게 가고 있는데 5%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시장 상황에서 사실 5% 상승이라면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급등이라는 말씀을 드려도 좀 과하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오셈이 최근에 주가가 조금 쉬다가 요즘에 많이 좀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YC도 비슷한 차트 상황이 좀 보여주고 있죠. 오킨스전자도 좀 올랐다가 조정받다가 다시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CXL 관련주들이 최근에 조금 쉬다가 다시 좀 반등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승 종목 요 정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예, 하락 섹터들 좀 보면 원전, 조선, 방산, 그다음에 은행, 증권 합쳐서 이 금융주. 전체적으로 오늘 낙폭이 큰 이유는 사실 실적 발표 앞두고 그동안에 많이 올랐다는 기술적인 어떤 수준, 조정 수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기간 조정이 될지 추세 조정이 될지 그거는 결국은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때 수치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원전은 일단 체코에서 2기 수주를 했는데 내년 3월에 이제 최종 계약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2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우선 협상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프랑스가 우리와의 어떤 그런
가격 차이라든가 이런 걸 건설 가격 차이 같은 걸 봤을 때 나머지 두 기를 프랑스가 가져가기는 쉽지 않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국제 외교상 뭐 이런 또 같은 유럽 내 EU 회원국이랑 이런 점들을 봤을 때 뭐 체코가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에서 보여준 이 가성비 그다음에 어떤 그런 납기를 준수하는 철저한 이런 어떤 전략들을 감안할 때 차기 유럽의 새로 이제 발주가 될 그런 원전 수주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긍정적인 어떤 그런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금융주들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실적 발표들이 잇따라 있거든요. 그때 실적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산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우크라 재건주도 그동안에 좀 오는 데 따라 좀 부담을 좀 갖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동차도 다음 주에 25일, 26일 현대차, 기아 실적 발표 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때 수치 보시고 차분하게 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석 달 전보다 자동차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주요 어떤 상반기에 좋았던 섹터들 같은 경우는 실적 전망치가 올라가는 그런 추세들을 보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음 주에 본격화될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슈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데일리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 윤석천 평론가와 함께 좀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좀 들어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윤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체코 원전 얘기를 좀 평론가님과 한번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뭐 일반적인 내용들은 사실 어제 뭐 충분히 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뭐 보셨을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보다는 좀 이면에 있는 얘기들을 좀 그다음에 그러시죠.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어제 좀 뭐 나왔던 얘기들 중에 뭐 덤핑 얘기도 좀 있고 그다음에 좀 이슈가 또 있더라고요. 웨스팅하우스 문제, 뭐 그런 뭐 법적 분쟁 이슈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체코 원전 수주의 의미에 어떤 체코 원전 수주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경제적 파급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변수가 될 것이냐 여부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꼭 필요한 정보가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평론가님한테 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 얘기가 나왔던 거는 4기를 1, 2, 3, 4에서 4기를 수주하는 게 아니냐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2기만 우선 협상자자가 된 거고 나머지 2기는 우리가 우선권이 있다. 이렇게 일단 기사들은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발주하는 입장에서 사탕을 한 번에 쓸어주지는 않겠죠. 지금 뭐 2기를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면은 일단 우선 협상 대상이잖아요. 첫 번째 시도하는 것들이. 거기에서 어떤 협상의 어떤 우선권을 갖다가 발주처가 일단은 가질 수가 있겠죠. 따라서 나머지 2기를 갖다가 나중에 밀어놓는 게 사실 첫 번째 시도하는 어떤 그 협상에서도 그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사실 총 4기의 건설이 필요하다는 것들도 내부적으로는 좀 그 이론의 여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체코 내부 얘기인 거죠? 네, 그 체코 내부에서 과연 이렇게 전력 수급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근데 총 4기가 필요한 거냐라는 데에 대해서는 뭐 체코 내부의 언론들을 보게 되면은 그거에는 약간의 좀 어떤 이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일단 먼저 2기부터 해놓고 그렇죠. 먼저 2기부터 해놓고 보자. 추이를 보자라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 협상에서 우위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사탕을 한 번에 쓸어주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되겠죠. 예, 그러면은 두기는 안 할 수도 있고 가능성만 놓고 본다면 네네네. 또 우리가 또 우수협상자 대상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도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29년도에 이제 실제로 건설에 그렇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2036년에 끝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원전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장기적인 프로젝트고 네, 네. 체코에서도 정권이 뭐 유한한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 사이에 여러 번 정권에서는 바뀌겠죠. 네. 뭐 어떻게 바뀔지 사실은 모르는 맞습니다. 것들이니까요. 뭐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확정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1년도 세계 원자력 협회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원전 건설 단가가 이제 이번에 프랑스랑 붙었으니까 예, 프랑스에 예. 비교하면 45%다. 예. 이런 얘기가 나와서 예. 결국은 뭐 그게 이제 이번에도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쪽 팀코리아에 어떻게 보면 제시한 그런 금액이 굉장히 프랑스에 비해서는 쌌을 것이다라는 건 분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뭐 그 말씀하신 그 기구가 추산한 거는 1kW당 한국이 한 3,500달러 정도. 정도, 프랑스가 한 8,000달러, 미국이 한 6,000달러 그러니까 정도 돼요. 반도 안 되는 거예요, 프랑스에 네. 비하면. 근데 이게 사실 믿을 수가 없죠. 어. 사실 우리나라 원전을 보게 되면 국내에 짓고 있는 원전을 건설 단가는 비교적 낮아요. 근데 바라카이 졌잖아요. 그건 우리나라 건설 원가보다 2배 정도 더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 6, 7조 정도 한 기당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렇죠. 바카라가 10조 이상 했으니까 2배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걸 역산을 해보면은 진짜 킬로와트당 3,500달러라고 하게 되면은 1기가와트씩 짓는다고 하니까. 그렇죠. 추산을 대충 해보면 6조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사업비는 12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따지면은 사실 그 지금 그 3,500달러라는 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고요. 해외에 짓고 그건 있는 이제 것들이 옛날 얘기라는 거네. 옛날 얘기고 21년도 얘기라는 거고 그거보다는 훨씬 그 입찰을 도대체 우리가 얼마를 제시를 했고 최종 사업비가 공사비가 얼마로 결정될지는 모르지만은 네. 그것보다는 훨씬 높아지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왜 한국 원전 그룹이 이렇게 싸냐? 글쎄, 그래도 그 부분은- 싸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밸류체인을 그나마 온전히 갖고 있는데 서구 나라 중에서 네. 서구권에 속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밖에는 없어요. 그 밸류체인이라는 건 흔히 말하는 뭐 설계부터 시작해서 시공까지 이런 소위 말하는 일관 시스템을 그다음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고. 거기 기자재부터 시작을 해서 기자재도 있고. 주기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온전히 밸류체인을 완성해 갖고 있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같은 것도 밸류체인이 무너진 거고요. 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다국적 연합군이에요. 사실 뭐 주기기 같은 건 뭐 주위부터 사오는 거고 네. 이런 식으로 다국적 연합군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가 경쟁력에서 한국이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측면에서는 이걸 뭐 덤핑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럴 가능성보다는 한국이 그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원가 경쟁력 측면에서는 그래도 좀 타국에 비해서는 좀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는 일단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평론가님 말씀하시는 우리나라의 그 소위 말하는 이제 한국형 원전의 경쟁력은 그다음에 그 단순히 가성비로만 얘기하기에는 네네. 그 백그라운드에 네네. 우리는 하여간 그 원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턴키 베이스로 그렇죠.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다. 이게 굉장히 국내에서 크다라는 제조 생산 거군요. 능력, 한국이라면 제조 생산 능력이라잖아요. 양산 예.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 밸류 체인이 무너지지 않은 게 서구권 국가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갑자기 생길 수가 없는 능력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갑자기 생길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원전 역사가 지금 얼마입니까? 사실 뭐 맨 처음에는 그 웨스팅하우스라든지 외국 기술에 예, 의해서 미국 차용을 회사에서. 해서 예. 사실 우리나라 원전들이 건설되기 시작을 했지만은 그 건설을 몇십 년 동안 짓고 또 운영해 본 경험들, 노하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그 제조업체들이 사실은 그 원전의 어떤 혹한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2011년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도 예. 그나마라도 버틸 수 있었다는 게 사실은 원가 경쟁력을 갖다가 유지할 수 있는 뭐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딱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게 네네. 그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그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소위 말하는 서플라이 체인, 일관 시스템을 구축한 그런 경쟁을 갖고 있는 나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가 가장 최근에 발현됐던 게 2009년 또 아랍에미리트 바카라 원전 4기를 우리가 수주했던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15년 만에 우리가 수주를 한 건데요. 네네네. 그런데 그 사이에 뭐 러시아라든가 이런 데서는 원전을 굉장히 많이 수주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네. 그러면은 왜 우리나라는 이런 좋은 경쟁력을 갖고 그동안에 원전 수주를 못했냐라는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일단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는 있어요. 15년 만에 처음이라는데 그거는 좀 틀린 얘기고요. 22년에 그 러시아 로사콤이 했던 이집트 원전에 네. 우리가 주기기라든지 3조 원 정도 수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온전히 한 건 아니지만 그게 온전히와 아는 거의 이번과의 차이죠. 차이거군요. 그래서 이제 15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22년도에 3조 원 정도를 갖다 수주한 실적이 있는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한국의 기술력도 앞서. 그다음에 가성비도 가장 뛰어나. 근데 예. 왜 세계 시장을 장악하지 못하느냐는 걸 갖다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데 첫 번째 이유는 사실은 원전이라는 거는 기술력과 어떤 경제성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외교적 역량, 정치적 역량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죠. 네. 원전을 갖다가 수주한다, 특정 나라로부터 그 수주한다, 계약한다라는 얘기는 그 나라랑 거의 외교적 동맹을 맺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제3세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러시아라든지 중국의 그 입김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죠. 또 반대로 서구에서는 프랑스가 결국은 뭐 우리가 많이 따라왔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예. 사실 뭐 외교적 역량이라든지 정치적 역량에서 위상 자체가 한국보다는 높은 거는 사실인 거고요. 미국 역시 마찬가지인 거고요. 예.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정치 외교적인 문제들, 지정학적 문제들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한국의 원전 수주가 드물었다는 얘기고요. 특히 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가 거의 없잖아요. 국내 원전은 충분히 있지만은 수출해본 경험이 바카라 원전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번도 사실은 유럽은 처음 들어간 거니까. 2012년에 실제로는 건설에 들어가서 그 상업 운전이 개시된 게 뭐 얼마 안 됐으니까 반면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쨌든 워낙 뭐 전 세계에서 예. 뭐 두 번째로 원전을 많이 그렇죠. 갖고 있는 나라기도 뭐 수출을 러시아 많이 다음으로 했으니까. 많이 하는 그렇죠. 나라니까 예. 그런 쪽에 이제 레퍼런스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원전 수주의 어떤 걸림돌, 원전 수주가 뜸했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예, 예. 그러면은 또 특히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탈탄소 정책 적조를 펼치면서 원전에 대한 부분에 조금 투자가 줄었던 부분도 있을 거고. 그것보다는 2011년 후쿠시마 이제 사태가 터지고 나서 그 원전에 대한 어떤 부정적 기류들이 굉장히 강해진 거죠.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랬던 게 아니라 우리나라만 전체적으로 그랬던 게 다 아니라 그래서 이제 기존에 계획했던 그 어떤 원전 건설 계획들도 굉장히 느려지고 예. 뭐 그다음에 중단되고 했던 일이 비일비재했으니까요.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그동안에 수주 공백이 생겼다고 보는 게 정확한 판단이겠죠. 예. 조금 한 걸음 떨어져서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체코 원전 수주에 많은 의미가 부여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유럽에 처음으로 진출했다. 원전 네네. 시장에. 네. 그거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건데 네네.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유럽은 어떻게 보면 이 탈탄소 정책, 기후 위기 관련된 이 탈탄소 정책에서 가장 적극적인 나라들이고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오랫동안 해서 지금 그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갖춰져 있는 나라라고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에서 원전 수주가 계속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 그럼 유럽의 에너지 정책에 뭔가 큰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올해 3월이죠. 그 벨기에 브뤼셀에서 예. 그 EU 의장국이죠. 거기서 원자력 정상회의라는 게 열려요. EU에서의 원자력 정상회. EU 이게 원자력 그 국제 원자력 기구랑 합해가지고 같이 열린 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원자력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한다는 정상회의가 열린 게 처음이죠. 그렇죠.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특히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들이 굉장히 강하지 예,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근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사실은 에너지를 갖다가 그 유럽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지 않았습니까? 그 작년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벌어지고 나서 그 러시아가 그 갑자기 그 천연가스 뭐 줄이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던 기억이 난리가 납니다. 났죠. 예. 그 가즈프롬을 통해 가지고 예. 사실은 유럽으로 공급되던 것들이 그러면서 이제 유럽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죠. 아, 여기서 에너지 독립을 러시아에서 탈피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진 겁니다. 이제 에너지가 거의 안보의 예, 한 그렇죠. 요소가 됐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거기는 뭐 재생에너지도 일단 포함이 되지만은 네. 기존에 있던 원자력 발전소들을 갖다가 수명 연장을 통해서 이걸 갖다가 하는 게 가장 저렴한 방식이다. 그렇죠. 청정 에너지를 얻을 수 예, 있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 새로운 원전 건설도 하나의 요구가 되겠죠. 두 번째 이유로는 또 사실 이대로 가게 되면은 원자력 기술을 갖다가 완전히 포기하는 셈이지 않습니까? 자꾸 뒤처진다. 예. 이거는 이제 프랑스의 입김이 굉장히 강하죠. 사실 유럽 연합을 움직이는 거는 독일하고 프랑스 아니겠습니까? 사실 분할하죠. 예. 프랑스는 원전 강국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대로 놔뒀다가는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푸시업을 한 이유도 있는 거고요. 가장 큰 이유는 뭐니 해도 에너지 독립. 특히 러시아와의 어떤 분리, 이 정책에서 에너지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다시 한번 갖게 된 계기가 있었던 거고요. 예.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럽에 다시 그 중단됐던 원전 프로젝트들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고, 여러 나라들이 원전에 이제 관심을 기울이는 하나의 이유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체코는 지금 일단은 뭐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 일단 2기 해놓고 2기를 할지 말지지만 어쨌든 2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 그 다음에 뭐 영국, 그 다음에 튀르키예 그렇죠. 등등등 해가지고 예. 뭐 루마니아, 폴란드 예, 뭐 예. 해가지고 동유럽 국가, 뭐 서유럽 국가, 뭐 북유럽 국가 등등등 해서 거의 그러니까 유럽 전역이라고 봐야 되죠. 네네네, 그렇죠. 뭐 여러 나라들 한 9개 국가가 되던데 이런 네네. 나라들이 원전을 지금 신규로 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그게 제 욕심일 수 있습니다. 네. 섣부른 생각일 수도 네. 있겠고. 이번 체코 원전 수주할 때 우리의 경쟁력이고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관 시스템 서플라이 체인을 갖고 있는 드문 나라라면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사실 이런 생각도 들던데. 이건 그거는 뭐, 그렇게 예.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는 미국과의 협력이 가장 중요해요. 그거는 왜 그게 그런 단순히 말씀? 특허 문제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위상을 업을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다음에 미국도 우리나라가 필요해요.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에 단순히 지식재산권 소송을 거는 이유가 계속해서 거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은 자신들의 서플라이 체인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렇죠. 미국 내에 없어요. 예. 사실 시공 능력도 없어요. 그렇죠. 이게 다 옛날 얘기잖아요. 우리 이제.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들은 원천 기술은 있지만 설계 능력하고 원천 기술이 있지만 예. 기자재부터 시공 능력까지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손을 잡아야 돼요. 그 그래서 옛날 사실은 같은 그런 갑질은 하기 힘든 구조가 그렇죠. 이렇게 된 거군요. 네, 근데 한국이 말을 안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왜 우리는 서플라이 체인이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원자력 협정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 정부를 움직이고 싶은 겁니다. 예.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실 미국의 위상이 필요한 거거든요. 프랑스가 원전의 제일 큰 단점은 뭐냐면은 사실은 러시아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 원천 기술 자체가. 이번에도 그게 좀 이슈가 됐더라고요. 그렇죠. 체코 같은 경우도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서방 국가에는 사실은 알게 모르게 압력을 넣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프랑스 원전 쓰지 말아라. 러시아랑 왜? 연결돼 러시아랑 있으니. 연결돼 있으니까. 사실 체코 원전에서 이거는 뭐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체코는 프라하의 봄으로 유명하잖아요. 그 러시아가 소련 그 당시엔 소련이죠. 그러니까 철의 장막을 그 동유럽의 어떤 민주화를 이끌었다는 강한 자부심이 있어요. 네. 동시에 러시아라든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프랑스가 그쪽으로 좀 그 원자력 측면에서 약간 연결돼 있다는 어떤 느낌들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런 어떤 지정학적 이유 때문에 프랑스 원전을 배제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뭐 거기에 아까 말씀하셨던 정치 외교적인 어떤 그런 역학관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프랑스가 사실은 EU 내에서의 어떤 발언권, 어떤 위상 자체는 굉장히 크지만은 우리가 미국하고 손을 잡는다라고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게 산업부 얘기는 뭐 잘 얘기가 돼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폴란드를 갖다가 방산에서 진출하고 루마니아로 진출했던 것처럼 사실은 똑같은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체코에 진출했던 것들이 예. 새로운 어떤 유럽 진출의 어떤 교두부 차원뿐만이 아니라 미국을 등에 업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미국과 연합을 해서 진짜로 원전 시장을 공략할 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 최대 어떤 장점인 가성비, 그 다음에 네. 온타임 위드인 버짓 혹은 뭐 언버짓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왜 프랑스는 그걸 못 하잖아요. 그 낮은 가격에 원래 적정한 시기에 딱 그 계획된 시기에 적정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계속 늘어지지 않습니까? 온타임 버짓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온타임 버짓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온타임 언버짓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위드인 버짓이라고 예, 보통 얘기도 예. 하고 한국어를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걸림돌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정치의 외교적인 역량, 그다음에 원천 기술에 대한 어떤 불협화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결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풀어나게 되면 사실은
미국도 우리가 필요한 거고, 그러네요. 우리도 미국이 네.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윈윈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구조는 되네요. 예, 그렇죠. 돈도 되고 예, 그래서 안보적인 우리나라 측면도 정부에서 있고. 뭐 알게 모르게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루마니아, 폴란드, 그다음에 체코 이렇게 하면 그게 기존에 이제 소련 당시에 이제 딱 마지막 가이드라인에 있던 그 네네네. 언저리에 있던 나라잖아요. 지금 이제 네.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고 바로 네네, 그 다음 그렇습니다. 라인에 있는 나라들이기 네.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어떤 역학관계상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전을 가지고 그런 일종의 원전 장벽을 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네네네. 드네요. 우리 얘기로 좀 돌아와서 음. 어제 장 초반에 급등을 했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죠. 이번에 팀코리아 들어가는 4개 회사들이 대표적인데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 이제 상승폭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 오늘은 이제 앞서 뭐 보셨던 것처럼 주가들이 다 하락세로 좀 나타나는 모습이고. 뭐 셀온이다 이런 얘기들도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이익을 실현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거는 그냥 단기적으로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 원전주들이 움직인 거는 3가지 동력이 있어요. 하나는 모멘텀, 정책, 탈원전이냐, 뭐 아니면 친원전이냐, 아니면 수주가 이렇게 딱 닫혔을 때. 그렇죠. 예. 근데 일단 좋은 소식은 하나 들렸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게 실현되는 이익들이 굉장히 장기에 걸쳐서 일어나잖아요. 29년부터 짓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예. 건설 자체가. 그리고 2036년에 끝나는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그다음 수주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도 아직은 불확정인 상황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불안함을 느끼는 거고요. 그러니까 증권가에서는 장기적으로 보세요. 장기적으로 해봤자 네, 그렇죠. 투자자들이 느끼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안 될 수도 있잖아 이렇게 보신다는 그러니까 말씀이네요. 기본적으로 원전주가 상승을 하려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2가지 취약점, 정치적, 외교적 역량을 갖다가 덧붙일 수 있는 하나. 예. 뭐 그다음에 이제 원천 기술에 대한 문제도 하나 있겠죠. 이런 문제들이 궁극적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원전의 어떤 프로젝트들이 계속되는 양상이고 특히 서구권에서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수주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 똑같이 또 하나의 수주가 가시화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 아 가서는- 진짜는 이제 사람들이 믿겠죠. 이거 수익성에 대한 어떤 의문들 아니면 추가 수주에 대한 어떤 의문들이 예. 해소가 되니까 그런 문제들이 해소될 때까지는 사실 이런 문제는 계속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예. 이 팀코리아 중에 사실은 이제 원자로 가장 핵심 장비죠, 설비죠. 원자로를 집어넣는 게 이제 두산 에너비티잖아요. 네네, 옛날에 그렇습니다. 두산중공. 예. 근데 여기가 주가가 어제 보니까 좀 어제 유일하게 사실은 4네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하락세로 막판에 돌아서기도 했고요. 이게 저는 지난번 한 2주 전 됐죠. 이제 그 두산그룹 사업체 편과 관련돼서 또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네. 투자자들의 생각이 그 단순히 원전 관료주, 대장주뿐만이 아니라 그건 제가 좀 너무 확대 해석을 하는 겁니까? 그런 이유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바브캣이 거기에 완전 종속 자회사였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거긴 또 일종의 캐시카우 역할을 어느 그럼요. 정도 했잖아요. 일단 배당금 못 받아요.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바브캣에 투자한 자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분할이 되면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재무구조상에서도 어떤 안정성 문제들이 어느 정도 불거질 수가 있겠죠. 예.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 투자자들이 굉장히 똑똑하죠.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퍼가 밸류에이션 자체가 사실 피어그룹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죠. 100배가 넘어가니까. 퍼가. 네. 그럼 굉장히 높네요. 그렇죠. 사실은. 시총 자체가 사실은 실적에 비해서 높은 상태니까 암만 이게 강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쪽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의문을 갖는 거니까 예. 궁극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진짜로 상승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주장하는 미국과의 어떤 협력 관계, 웨스팅하우스뿐만이 아니라 미국 정부와의 어떤 협력 관계들이 뒷받침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걸 갖다가 서구권에서 이거 공급할 수 있는 주 기자재라든지 이런 걸 갖다 공급할 수 있는 나라의 국가 회사들이 몇 개 안 되잖아요. 예. 세계적으로. 뭐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의문들이 약간 쭉 지워지면서 주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건강한 상승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어떤 기초가 마련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마지막으로 네네. 원전 관련주들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좀 좋은 전략이 될까요? 한국의 어떤 역량 이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글쎄요. 예.
그다음에 경제성, 일종의 가성비도 상당히 뛰어난 거고요. 예. 밸류 체인이 일단 완성이 돼 있고. 예, 저도 그 말씀 예. 들으니까. 문제는 이제 아까 계속 거론님 말씀,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제일 가장 강한 거는 결국은 정치 외교적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랑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천 기술의 어떤 그 지식재산권 문제들. 예. 거기에는 이제 한미 간에는 원자력 협상 자체가 있으니까 예. 사실은 그 문제도 풀어야 되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국도 우리의 힘이 필요한 거고 우리도 필요한 거니까 네. 상호 윈윈이 될 때 지금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프로젝트들이 나올 거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당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전 세계에서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나라, 원전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6개 나라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원전을 수출을 하고 있는 나라들은 불과 우리, 러시아, 프랑스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세 나라, 미국,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일본 이렇게 있는데 일본은 그 후쿠시마 사태 때문에 아예 못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러시아, 프랑스와 세 나라와 이제 우리까지 세 나라 간의 경쟁인데요. 지금 이제 윤석준 평론가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 분명히 있죠. 러시아라든가 프랑스에 비해서 갖고 있는 그런 장점이 분명히 있고 부족한 점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책이 확실하게 됐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원전 관련돼서 좀 깊게 생각하신 분들께서는 좀 잘 챙겨보셔야 될 주요 재료가 될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5년) 만에 쾌거. 오늘은 이번 주 나온 체코 원전 수주라는 반가운 소식 전반을 짚어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이정훈 편집국장의 시선으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지난 17일이었죠. 17일 밤에 전해졌던 낭보였습니다. 체코 정부가 발표했던 체코 남부의 두코바니 원전 2기를 수주하는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 기업 한수원 컨소시엄이 선정됐는데요. 그 관련된 얘기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전 전경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체코 지도를 한번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체코고요. 수도 프라하가 있고요. 체코 남동부 쪽에 두코바니라는 원전지대가 있습니다. 지금 두코바니라는 시에는 이미 4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는데요. 추가로 5호기, 6호기를 만드는 2기를 추가로 늘리는 신규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의 한수원 컨소시엄이 선정됐다라는 게 지난 17일 발표된 내용이고요. 그 발표 내용에는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서부 쪽에 테멜린이라는 지역의 원전도 지금 1, 2호기가 가동되고 있는데요. 거기 추가로 3, 4호기 2기를 더 만드는 우선 협상 대상자도 한수원 컨소시엄이 낙점이 됐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 테멜린 3, 4호기 같은 경우는 향후 체코 내에서 발생되는 전력 수요를 보고 필요하다면 3, 4호기를 만들겠다. 그래서 일단은 디폴트로 확보된 건 두코바니 5, 6호기 2기를 신규로 짓는 그 사업자로 한수원 컨소시엄이 선정이 된 거고요. 플러스 알파로 테멜린 3, 4호기도 수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좀 설명드려보면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두코바니에 짓는 5, 6호기는
발전 용량이 1000메가와트나 되는 굉장히 큰 대형 원전입니다.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300메가와트 이하를 소형 원전이라고 하고요. 300에서 1000까지를 중형 원전이라고 하고요. 1000 이상은 대형 원전이라고 하는데요. 두코바니 원전 5, 6호기는 발전 용량이 1000메가와트에 이르는 대형 원전이다라는 거고요. 그 대형 원전 2기를 한국 팀이 짓게 됐다. 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총 사업비가 한 28조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두코바니 같은 경우는 두 기가 24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테멜린 원전까지 추가로 수주하게 될 경우 필요에 따라서 수주하게 될 경우에 적게는 40조 원, 많게는 50조 원에 이르는 총 공사비 수주 금액을 확정짓게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두코바니 5, 6호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우선 협상 대상자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가계약을 맺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본 계약은 언제 맺냐? 내년 3월에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요. 본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실제 착공은 2029년, 실제 완공하고 난 다음에 원자력 발전 가동은 2036년에 이루어진다. 굉장히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결과 굉장한 쾌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15년 만에 이루어진 해외에서의 원자력 발전 수주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한 쾌거인데 원래 가졌던 우리의 기대에 비해서는 조금 못 미친 바도 있습니다. 실제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5, 6호기, 테멜린 3, 4호기 4기를 동시에 발주할 걸로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코바니 5, 6호기를 먼저 짓고 전력 수요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 테멜린 3, 4호기도 더 짓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디폴트로 2개, 상황에 따라서 4개를 수주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당초 4기를 수주하겠다라는 기대에 비해서는 좀 못 미친 바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코바니 5, 6호기 수주 금액은 굉장히 서프라이징합니다. 지금 수주 금액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4조 원인데요. 실제 시장에서는 20조 원에 못 미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 지금 국내에 최근에 지었던 신한울 3, 4호기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만들었던 2기의 원자력 발전 총 공사비가 한 11조 원 정도 됐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지금 2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주 금액을 넉넉하게 할당받았다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 비해서 해외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자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환율 영향이라든지 이런 변수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실제 그 수주 금액이 크지 않으면 큰 금액의 공사를 따내고도 적자가 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넉넉하게 24조 원의 수주 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예비비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 비용을 감당하는 예비비까지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처음에 우려했던 프랑스와 경쟁해서 한국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을 따내기 위해서 저가의 수주 경쟁을 벌일 것이다라는 우려를 일부에서 가졌는데요. 실제 24조 원에 이르는 수주 금액으로 보면 그런 어떤 저가 수주에 대한 우려감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래서 수익성도 담보할 수 있는 이번 수주 쾌거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같은 경우도 어제 브리핑을 공식적으로 했는데요. 지금 수주 금액은 24조 원인데 실제 2036년부터 공장이 발전소가 가동되고 나면 운영비라든지 관리비가 추가로 우리 그 관리회사들 운영회사에 납입이 될 텐데요. 합치면 경제적 유발 효과가 최소한 43조 원에 이를 것이다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수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종 본계약은 내년 3월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내년 3월까지 지금 거의 한 6개월, 9개월 가량 시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9개월 동안 벌어질 수 있는 일이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원전 기술은 어디서 따온 걸까요? 미국에서 받아온 거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는 원전 운영 관리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부터 우리가 기술 이전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원전을 해외 수출하고 나니까 이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에서 배가 아팠겠죠. 그래서 야, 니네 한수원 우리한테 받은 기술로 그 기술을 도용해서 왜 해외에 수출하느냐. 그래서 이거는 합법적이지 않다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얼마 전에 1심 재판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전 기술은 국가기관 기술이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라는 민간 회사가 한국 기업의 감나라 배나라 수출 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하면서 해당 지적재산권 소송을 기각 처리했거든요. 그래서 한수원 손을 사실상 들어준 겁니다. 다만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의 불만을 품고 2심, 항소심을 지금 제기한 상태고요. 항소심 결과가 내년 3월 두코바니 5, 6호기 본계약 이전의 결과가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법원에서 항소심 법원에서 웨스팅하우스 손을 들어준다면 우리 한수원이 수출할 수 있는 길이 막힐 수도 있다. 굉장한 변수겠죠.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지금 1심 재판의 어떤 그 법리를 분석할 때 우리가 2심에서 패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재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감안해서 웨스팅하우스 쪽이랑 우리 정부가 미리 지금 물밑에서 협상을 벌이고 있고요. 어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지금 양측 분쟁 조율의 최종적인 조율 과정에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본계약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공식적인 멘트를 내놨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변수는 크지 않다. 그러나 변수가 남아있긴 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그 수주의 의의를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팀 코리아 한수원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그 메인 사업자는 역시 한수원이겠죠. 한국수력원자력. 국내에서 많은 원전들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핵심 주체입니다. 한수원이 핵심이고요. 한수원 한전 자회사인 한전기술, 한전 KPS는 디폴트로 들어가는 당연히 컨소시엄 멤버겠죠.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이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설계 사업자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실제 원자력 발전이 돌아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정비 사업들을 하는 사업자고요. 또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각광받고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주기기를 시공하는 업체입니다. 주기기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개가 있습니다. 여기 원전의 중앙에 있는 큰 기둥이 있죠. 사일로라 그러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3개의 핵심 부품을 만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핵분열을 통해서 열을 발생시키는 원자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증기를 발생시켜서 열을 만드는 증기 발생기가 있고요. 또 증기 발생기로 전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터빈 발전기, 이 3가지가 주기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주기기를 만들어내는 업체가 두산 에너빌리티다. 핵심 업체가 되겠고요. 그 외에 시공을 담당하는, 실제 공사를 담당하는 대우건설 등이 참여하는 이 컨소시엄이 바로 팀 코리아 한수원 컨소시엄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팀 코리아 한수원 그 컨소시엄은 무려 15년 전에 2009년도 아랍에미레이트 그 바라카 원전이라고 했죠. 바라카 원전 4기를 처음으로 수주하면서 우리 원전 수출에 신호탄을 쐈던 그 주인공들이고요. 무려 15년 만에 이번에 2번째 쾌거를 이뤄냈다라는 거고요. 앞서도 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셨지만 이 상업용 원전의 그 고향이 바로 이 그 본산지가 유럽입니다. 그 유럽의 핵심에 있는 체코의 원전 수주를 우리가 해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상징적 의미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약간 이건 정치적인 부분이라 조금 예민하긴 한데요. 앞선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탈원전을 표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국내 원전의 어떤 생태계가 많이 약화됐다라는 우려들이 나왔었는데요. 실제 윤석열 정부 그 취임 이후에 최근 2년간 이 탈원전을 다시 되돌려서 복원전이라고 하죠. 원전 생태계를 다시 살리겠다라는 정책을 폈고요. 그 2년 만에 나온 첫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또 한 번의 또 의미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해외에서는 국내 원전 수출에 대한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정부에서 니네 자국에서는 탈원전을 하면서 왜 위험한 걸 해외는 팔려고 하느냐라는 비판이 첫 번째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그 입법이 실패했죠. 고준위 방패장 그 입법이 실패했는데 아니 니네 땅 내에서도 방패장을 만들지도 못하면서 그 위험한 원자력 물질을 왜 해외에 지으려고 하느냐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 비판을 다 무릅쓰고 이런 정치적인 비판을 무릅쓰고 우리 팀 코리아 한수원 컨소시엄이 이 생태계를 다시 복원하면서 이런 해외 그 큰 프로젝트를 따냈다라는 점에서 국내 원전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본격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팀 코리아, 우리나라가 가진 원전 경쟁력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이 추가 수주의 가능성도 열려 있는지까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 발표를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영어 표현이긴 한데요. 우리 이번 그 팀 코리아 프로젝트 수주의 핵심 경쟁력을 우리는 on time, on budget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on time,
적기에 필요한 시간 내에 온 버짓, 정해진 예산 내에서 공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우리 팀 코리아 한수원 컨소시엄의 경쟁력인데요. 여기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프랑스, 한국에서 공사가 이루어졌던 실제 주요 원전들의 공사 그 기한이 얼마나 연기됐는지, 또 원래 목표했던 거에 비해서 원가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나타내주는 그래프입니다. 여기 아래쪽이 X축이 공사 기간이고요. 여기 Y축은 킬로와트당 US 달러,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느냐에 이제 그 나타내는 Y축인데요. 미국 한번 보세요. 미국 전 세계에서 원전 경쟁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얘기하는 미국 같은 경우는 복트리라는 여기 그 원전 3, 4호기를 공사를 하면서 여기 원래 옅은 색이 원래 목표치였습니다. 목표했던 기간이 5년 내에 공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공사는 언제 이루어졌느냐? 10년 걸렸습니다. 무려 2배 기간이 더 걸렸던 거죠. 공사비는 어떻게 됐느냐? 여기쯤 있는 공사비가 여기까지 더 늘어났죠. 공사비가 100% 늘어났다. 2배로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공사 기간도 원래 목표 대비 2배로 늘어났고 공사 비용도 원래 목표 대비 2배로 늘어났다라는 거죠. 프랑스는 더 가관입니다. 프랑스 한번 보시면 두 개의 원전 똑같은데요. 공사 기간은 무려 3배나 걸렸습니다. 원래 한 5년이면 공사를 완공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15년이 지나가서 공사가 이루어졌고요. 또 공사 원가는 얼마나 늘었느냐? 357%, 183% 늘어나는 굉장히 그 공사비도 많이 쓰는 뭐 이런 이제 그 실제 프로젝트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신고리 3, 4호기를 보시면요. 실제 5년 만에 완공을 하겠다 그랬는데 10년 만에 완공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도 2배 시간이 걸렸지만 미국이나 프랑스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공사를 완료했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경쟁력 있는 부분은 바로 공사비가 얼마나 늘었느냐, 원래 목표 대비 31% 증가에 그쳤다라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on time, on budget. 정해진 시간 내에 최대한 맞추고 공사 기간을 정해진 그 목표 원가 대비 최대한 맞춰내는 이런 경쟁력들이 우리 팀 코리아 한수원 컨소시엄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어떤 척도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15년 전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 같은 경우는 어땠냐? 실제 해외 그 유수의 원전들은 통상 한 6년 정도 걸려야 원자력 발전 한 기를 공사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바라카 원전 같은 경우는 총 공사 기간이 3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실제 그것도 우리가 목표했던 3년을 그대로 맞춘 거죠. 100% 맞췄고요. 실제 이 바라카 원전 같은 경우는 특히 아랍에미리트는 중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 환경이 굉장히 다변합니다. 굉장히 크게 변하는 환경 조건 속에서도 이렇게 공사 기한에 딱 맞췄다라는 점에서 기후가 안정적인 유럽에서는 얼마나 더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체코 정부에 굉장히 크게 소구됐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제가 데이터를 하나 뽑아봤는데 원전을 공사할 때 건설 단가가 얼마냐 국가별로 좀 비교를 해왔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킬로와트당 3,570달러가 들어간다 그러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무려 7,930달러. 미국 같은 경우도 5,800달러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우리의 공사의 그 공사 단가가 굉장히 싸다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저가 수준은 아니지만 굉장히 싼 예산으로 빠른 시간 내에 공사를 이뤄낼 수 있다라는 점이 우리 팀 코리아의 핵심적인 경쟁력이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경쟁력을 굳이 더 꼽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민간 시중은행들 플러스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정책금융기관들이 도와서 우리 그 원전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민관 합동으로 대주단을 만들어서 그 돈을 빌려주거든요. 그 돈을 우리 한수원 컨소시엄이 사용하기도 하고 일정 부분은 돈이 없는 발주 국가의 돈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이런 민관 합동의 대주단 프로젝트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한 경쟁력을 갖췄다라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경쟁력들이 우리 팀 코리아 원전 수출의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이번에 그 두코바니 원전 발표할 때 그 체코 총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한국의 입찰서가 프랑스 입찰서를 앞질렀다. 굉장히 한국이 우수했다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압도적인 경쟁력을 프랑스에 보였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렇다면 아까 앵커 질문대로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현재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앞으로 이제 6년 남았는데요. 2030년까지 해외에서 총 10기의 원자력 발전을 수주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 목표 달성이 이제 수월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왜냐하면 체코 원전 물꼬가 트여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플러스 알파로 테멜린을 짓기로 한 2기, 그 2기는 디폴트 값은 아니고요. 그 2기는 체코 내에 전력 수요가 늘어날 경우에 추가로 짓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우리 정부는 5년 내에 실제 수주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외에 보면 지금 그 폴란드에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퐁트누프라고요. 거기 지역에 2기의 원자력 발전을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단독 지금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쟁자가 아예 없는 한국이 단독으로 지금 그 수주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조금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간 발주 사업인데다가 지금 폴란드 정권이 바뀌면서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최종 낙점이 지연되고 있지만 결국 한국 한수원 컨소시엄으로 그 수주가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테멜린 2기, 그다음에는 그 폴란드 2기, 합쳐서 4기가 조만간 우리가 수주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어떤 잠재적인 프로젝트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많은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글로벌리하게 여기는 지금 그 예상 국가들입니다. 체코, 아까 지금 현재 지금 4기 중에 2기는 지금 우리가 따냈고요. 2기는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폴란드 2기가 이제 곧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아랍에미레이트, 네덜란드, 영국, 튀르키예 등등이 지금 원전 발주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추가적인 국가들도 쭉 나오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유럽까지 전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 원전 신규 건설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AI 경쟁이 막 빠르게 벌어지면서 전력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지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에너지 부족 사태를 직접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그 신재생 에너지가 좀 부족한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동시에 투트랙으로 병행해야만 탄소 중립, 필요한 전력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1, 2년 내에 어떤 본격적인 원전 발주 사이클이 슈퍼 사이클이 벌어질 거다라고 전문가들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유럽 내에서는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 등이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우리 정부 그 발표 내용을 보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미 한국에 한국 원전을 수출해달라라고 그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고요. 지금 한수원이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입찰에 참여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영국,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이곳에서도 원전 프로젝트가 속속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 수주가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질 것인가 100% 개런티하기는 어려운 변수도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짚어드릴 예정인데요. 그게 뭐냐면 지금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21대 국회에서 지금 법안이 거의 90% 구분 응선은 넘었다가 법안 처리가 되지 못했던 고준위 방패물 처리 특별법이라는 법안인데요. 이게 뭐냐면 국내에 지금 중저준위 방패장은 경주에 이미 만들어놨죠. 근데 고준위 방패물은 계속 땅속에 지금 묻어두고 있는 상태고요. 이걸 방패장 본격적으로 그 관리할 고준위 방패장을 국내에 지금 아직 짓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관련 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관련 법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21대 국회에서부터 계속 진행됐는데요. 계속 불발입니다. 실제 EU 내에서는 EU 텍서노미라고 하는데요. 녹색 분류 체계에 보면 EU의 원전 기술을 수출하려고 하는 국가들은 자국 내에 고준위 방패물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라라는 강제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국가들은 EU 내에 원전 기술을 수출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근데 국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방패물 처리 특별법이 이미 지금 법안 처리가 불발을 됐기 때문에 아직 국내는 관련 방패장을 만들 수 있는 그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빠른 시일 내에 고준위 방패물 처리 특별법을 법안 국회에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 수요는 물론이고 EU에 수출할 수 있는 수요도 굉장히 제한될 수 있다. EU 수출길이 막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한번 보십시오. 국내 주요 원전별로 고준위 방패물 포화 시점인데요. 한빛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2030년이 되면 더 이상 발전기를 가동할 수 없습니다. 왜냐? 고준위 방패물이 나오는 발전
가동 중에 나오는 방패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외에 한울, 고리, 월성, 신월성, 새울도 시간이 갈수록 빠르게 포화 시점이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회 내에서 빠른 시일 내에 국내에서 원전을 가동하기 위해서라도 또 EU를 비롯한 해외의 원전 수출을 위해서라도 빨리 고준위 방패물 처리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거고요. 다만 지금 암울한 건 22대 지금 국회도 시작하자마자 각종 법안 강행 처리 또 용산에서의 그 거부권 행사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서로 지금 여야가 칼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시점에 법안 처리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주 성공 소식 전후로 해서 주식시장에서 원전 관련주도 아주 큰 흐름을 보였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전 관련주들 계속 상승하다가 지금 조금 이제 출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실제 뉴스에 팔자라는 게 주식시장의 격언이다 보니까 뉴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일정 부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중장기적인 추세로 볼 때는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15년 전 2009년에 바라카 원전 4기를 수주했을 때 통상 그 관련주들이 주가가 상승세가 한 3개월 정도 지속됐다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도 상승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당시 그 바라카 원전 같은 경우는 일회성 수주였다면 지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번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같은 경우는 향후에 유럽의 여러 국가들 수주로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어떤 원전 수출 길이 트인 거기 때문에 이 상승세가 조금 더 길게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제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체코 원전 수주의 레퍼런스가 이제 쌓이기 시작한다면 다른 나라 국가 입찰에 참여했을 때도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우선적으로 점할 수 있다라는 게 개인적인 기대고 저희 전문가들이 다 같이 갖고 있는 기대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개별 종목별로 한번 보시면 한수원의 핵심 파트너인 한전기술, 최근에 주가가 아주 가파르게 뛰었죠.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원전을 설계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원가가 거의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원전 한 기를 수주하면 매출액이 5천억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중에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50% 된다 그러거든요. 매출을 원전 한 기에 5천억을 벌고 그걸 이익으로 500억을 연결시킨다는 거죠. 50%니까 2,500억이죠. 2,500억이 영업이익으로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원전 수주에 따른 실적 레버리지가 가장 큰 업체를 한 군데를 꼽으라면 한전기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한전 KPS는 정비업체이기 때문에 실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기간이 좀 더 길다. 투자 효행 기간이 좀 더 길다라는 점에서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주기기를 만드는 회사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조금 시장에서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두산 박회를 둘러싼 그룹의 거버넌스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번 그 원전 수주로 인해서 주가가 좀 회복될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런 대형 원전뿐만이 아니고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하죠. SMR 같은 경우도 지금 하반기에 루마니아 프로젝트 수주가 예정돼 있는 상태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이번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미국 내에서도 SMR 확대에 대한 정부 방침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형 원전 또 소형 모듈 원전에서 동시에 어떤 수주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굉장히 유망한 종목 중 하나다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보조기기 업체인 BHI라든지 계측기를 만드는 우진, 그다음에 시공하는 건설회사인 대우건설 등등도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업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끝으로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중장기적으로 조금 더 긴 흐름에서 강세 흐름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주가 자체는 계속 변동성을 띌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에 길게 투자한다 하더라도 각 국가별로 수주 뉴스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그 수주 흐름에 맞는 유연한 어떤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하기도 하다라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비만약 치료제. 맞냐, 먹냐, 붙이냐입니다. 자, 비만약 치료제 열풍이 스펙트럼이 점점 확대되고 있네요. 처음에 킴 카다시안이에요? 캄 카사디안이에요? 하여튼 엉덩이 크신 분. 그분이랑 일론 머스크가 물론 운동하고 식이요법을 병행했죠. 근데 이제 위고비로 큰 효과를 봤다고 하면서 노보노디스크의 그 신화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덴마크는 우유, 치즈 이런 것만 잘 나는지 알았는데 지금 어저께 제가 말씀드릴 것부터 보시면 덴마크 정말 숨은 강자 아닙니까? 그렇죠? 해상풍력의 최강자 오스테드, 그 다음에 블레이드, 터빈, 베스타스, 거기다가 노보노디스크라는 유럽 시가총액 1위 기업을 갖고 있고, 그렇죠? 낙농업 국가로 강한 것은 원래 있던 것이고,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다양했습니다. 덴마크가 무슨 우리나라랑 옛날에 뭐 축구 몇 번 한 번 붙은 적 있었죠. 그 당시만 해도 쟤네 북유럽에서 키 큰 애들 축구하러 온 애들 우유 먹어서 키 크네? 이랬는데 지금 보시니까 얼마나 사업이 굉장히 다방면하게 강점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날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세계에서 자, 덴마크란 나라의 이 어떤 도대체 이 강소국이라고 해야겠죠. 뭐 엄청나게 큰 나라도 아니고 인구가 엄청 많지도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그 강점을 갖는 분야가 톡톡 튈까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덴마크를. 이거는 일라이릴리 홈페이지인데 노보노디스크를 계속 얘기하고 있었죠. 일라이릴리가 이제 우리 코로나 치료제 때 일라이릴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 그리고 일라이릴리의 코로나 치료제, 그리고 또 뭐 모더나도 백신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치료제 백신을 막 트럼프가 뭐 황제로 다 맞고 그때 있었는데 일라이릴리가 치료제만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가가 좋은 거예요. 지금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엔데믹 돼서 주가가 좋지가 않거든요. 코로나 때 백신으로 엄청나게 떴다가 세계 의약품 매출 순위 1위를 딱 찍고 바로 머크의 키트루다한테 1위를 내주고 뒤로 밀려났습니다. 근데 지금 일라이릴리는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머크의 키트루다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가 세계 의약품 매출 순위 1위거든요. 근데 뭐 2030년 예상하는 뭐 의학기관에서 외국 기관에서 보면은 2030년에는 그 10위 안에 항암제들이 10위 밖으로 다 밀려나고 이 비만 치료제들이 득세를 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관의 보고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일라이릴리는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만 있었다면 화이자랑 같은 운명이었겠지만 비만 치료제로 부활을 했다. 여기 보면 마운자로라고 나오고 있죠. 마운자로가 얘네의 당뇨병 치료제입니다. 마운자로가 당뇨병을 치료하는 당뇨병 치료제인데 그거랑 똑같은 기전을 용법이랑 용량만 달리 해가지고 젯바운드라고 나온 그게 바로 비만 치료제예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뭐 이거는 간단한 상식인데 제1형 당뇨랑 제2형 당뇨가 있죠. 제1형 당뇨병은 대부분 어렸을 때 발병해서 소화기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1형 당뇨는 어떻게 말씀드리면 저거죠. 태어났을 때부터 너무 고통과 함께 그냥 태어나는 선천적인 그런 부분이 크죠. 그리고 우리 인슐린 많이 들어봤죠? 인슐린.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어렸을 때 더 락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니콜라스 케이지가 폭주해가지고 이제 그 다른 깡패 집단을 때리는 그 모습이 상상되는데 거기 버스에 같이 탄 남자 중에 뻐드렁니 그 남자가 그 당뇨병 환자예요. 그래서 인슐린 주사가 없어가지고 인슐린 주사를 막 찾으러 가거든요. 뻐드렁니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어떤 한 명이 인슐린이 부족해갖고 찾으러 가는데 쓰러질 것 같아서 거품을 물고 쓰러지니까 니콜라스 케이지가 거기 가가지고 인슐린 주사를 구해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거든요. 여기는 이 1형 당뇨병 환자가 바로 그거예요.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치료제에 관련된 것들은 다 제2형 당뇨입니다. 뒤로 가면은 제2형 당뇨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신체가 인슐린을 생성하거나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이 떨어질 때 발생하는 복잡한 만성 질환이다. 제2형 당뇨병 환자는 치료를 받아야 인슐린 및 혈당 수치를 조절할 수 있다. 여기에 밑에 보면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몸은 인슐린에 잘 반응하지 않거나 내성이 있기 때문에 포도당 대사를 개선하기 위한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당사는 일라이릴리죠. 일라이릴리는 제2형 당뇨병 환자를 위한 치료법을 개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보노디스크 그리고 일라이릴리가 지금 적응증으로 갖고 있는 거는 제2형 당뇨에 가깝다. 물론 이 회사들이 인슐린도 만듭니다. 그거는 제1형 당뇨병인 분들이는 매일 인슐린을 맞아야 되고 이 제2형 당뇨는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거나 내성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다른 당뇨병 치료제가 필요했던 것이죠. 거기서 비만을 줄이는 효과가 발견돼가지고 비만 치료제로 전이가 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 비만입니다. 비만은 제2형 당뇨, 심장병 및 특정 유형의 암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비만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제2형 당뇨를 치료하고자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했는데 거기서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돼서 비만 치료제까지 갔으니 결국에 지금 당뇨병 환자분은 비만과 함께 만나서 그게 폭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비만이신 분들은 당뇨가 더 악화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뇨병 환자들은 비만이 많고. 그러니까 이 지금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는 이 두 개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래서 투트랙으로 두 개로 갈라서 각각 제품을 내놓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효과를 많이 얻고 있고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비만이 무려 6억 5천만 명의 비만 환자가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세계적으로 2025년까지 합병증 치료에 예상되는 비용이 1.2조라고 하네요. 그래서 목표가 저거네요. 수술 없이 20% 이상의 체중을 감소시키는 것이 일라이릴리의 목표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죠. GLP-1 호르몬. GLP-1 호르몬이 이 배고픈 느낌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GLP-1 분자가 식욕을 억제하거나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는 데 사용할지를 연구를 해서 이 GLP-1을 가지고 만든 게 이 비만 치료제의 원리입니다. GLP-1, 이 호르몬 갖고 만든 것이고요. 저게 바로 우리 몸의 그 체중 감량을 하는 것이고, 자, 이게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처음에 나왔던 비만 치료제죠. 처음에 빅토자라는 제2형, 아까 나왔죠. 제2형 당뇨병을 치료하는 당뇨병 치료제가 있었습니다. 그 빅토자에서 이 지금 체중 감량 효과가 나타나서 이름을 바꿔서 비만 치료제로 나온 게 싹센다입니다. 여기에 끝에 주사 바늘이 달려 있고요. 하루에 한 번 맞아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 맞는 거. 그리고 성분은 리라글루타이드입니다. 자, 근데 아까 전에 킴 카다시안이라던가 일론 머스크가 위고비가 좋다고 올렸다고 했죠. 위고비 뭐냐? 위고비 이제 다음에 나온 겁니다. 근데 위고비는 또 어디서 나왔냐? 아까 빅토자라는 당뇨병 치료제가 싹센다가 됐다고 했죠. 싹센다로 분리가 됐다고 했죠. 여기 위고비도 마찬가지예요. 위고비도 처음에 오젬픽이라는, 자, 성분이 달랐죠. 싹센다는 리리글루타이드고 오젬픽은 세마글루타이드입니다. 오젬픽이라는 당뇨병 치료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체중 감량 효과를 극대화해서 비만 치료제로 만든 게 위고비예요. 그러면 싹센다랑 위고비의 차이는 뭔가? 싹센다는 하루에 한 번 맞으면 되는데 위고비는 한 주에 한 번 맞으면 된다. 그래서 이게 위고비입니다. 여기 써 있죠. once weekly. 주 때마다. 맞죠? 자, 그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보노디스크에 지금 위고비가 나왔고, 젯바운드는 아까 전에 일라이릴리는 마운자로라는 걸 갖고 있었는데 거기서 체중 감량 효과를 극대화해서 비만 치료제로 나온 게 젯바운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마운자로입니다. 마운자로에서 젯바운드로 간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1회를 맞았던 거는 노보노디스크의 이 빅토자에서 싹센다. 그 다음에 주 1회로 넘어가서 지금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는 마운자로 젯바운드. 그 다음에 노보노디스크는 오젬픽, 위고비. 이렇게 지금 포트폴리오가 구성되겠죠. 자, 요것들이 다 주사 제형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삼천당 제약, 우리나라 이제 기업 얘기해야죠. 자,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요 관련해서 가는 것들이 삼천당, 라파스, 대원제약, 나이백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자, 아까는 그 배경 설명을 하기 위해서 외국 기업들을 다 설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얘기를 했고요. 저 주사 제형들이 지금 일라이릴리의 젯바운드가 똑같이 지금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랑 주 1회를 맞는 주사 제형인데 그 주사 제형이라는 단점은 있죠. 주사를 맞아야 되는.
근데 싹센다보다는 일 1회를 주 1회로 넓혔으니까 좋죠. 그거를 뭐 월 1회나 이렇게 늘리는 기술, 그거는 또 펩트론이 갖고 있어서 펩트론이 오늘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변경하는 플랫폼 기술이고, 요 지금 약에 관련된 것들은 아까 말한 그런 기업들인데, 지금 삼천단제약은 원래 뭐를 하는 회사였냐, 이런 겁니다. 일반 의약품은 우리 의사의 처방전 없이 병원에 안 가도 그냥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이죠. 다 저만액입니다. 다 눈이 뻑뻑할 때 가서 저만액을 사는 것들. 그리고 전문의약품도 마찬가지예요. 뒤로 가시면 전문의약품이 여기는 처방의약품으로 되어 있는데, 처방의약품, 의사의 처방전 들고 가야지 살 수 있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죠. 다 안구 건조증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안구 건조증이라는 병명이 나온 것은 의사의 처방전을 갖고 가야 돼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의약분업 뒤로 만들어진 단어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것도 안구 건조증. 저만액도 사실 안구 건조증까지는 아니지만 눈이 뻑뻑할 때 약국에서 사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드는 업체였는데 삼천단제약이 지금 완전히 다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다 보니 시장에서 반응이 뜨거운 거예요.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냐? 당연히 지금 앞에 그 얘기를 했으니 지금 삼천단제약이 지금 하는 것들이 저기겠죠. 삼천단제약이 지금 하는 것들이 아까 경구용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여기 자료 안 나왔는데 먹는 거, 먹어서 하는 거. 근데 이게 경구용이 그러면 세계적으로 없었느냐? 경구용이 최초 있습니다. 이것도 노보노디스크에서 만들었거든요. 지금 그림은 안 준비했는데 노보노디스크의 리벨서스라는 게 있어요. 성분은 세마글루타이드로 똑같은데, 그리고 경구용 GLP-1 수용체입니다. 아까 GLP-1 나왔죠. GLP-1 제제가 우리의 식욕을 감퇴시켜서 비만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게 유일한 경구용입니다. 근데 왜 그럼 노보노디스크는 유일한 경구용이 있는데 이거를 열심히 팔지 않았을까? 생물학적 제제,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하는 것들 주로. 그런 것들은 만약에 먹으면 거기서 바로 효능 효과가 완전 사라져 버립니다. 먹는 순간 식도를 통과해서 거기서 다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각을 해보세요. 주사를 맞는 것보다 먹는 게 좋고 먹는 것보다 붙이는 게 좋겠죠. 편리성에서. 근데 왜 안 하느냐?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사를 1회 맞는 거에서 주 1회 맞는 것으로 1회에서 주 1회 넓힌 거. 이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환자한테 편의성을 중대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경구용이 효과가 뛰어났다고 했으면 노보노디스크의 리벨서스가 벌써 대박이 났어야죠. 노보노디스크의 리벨서스가 유일하게 지금 세계적으로 FDA 허가를 받은 경구용 약물인데, 그게 정말로 지금 더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싹센다나 위고비나 무슨 마운자로, 젯바운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팔렸어야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 자, 이거는 지금 라파스의 지금 그림이었는데요. 라파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자, 주사제랑 마이크로니들 패치, 요거의 차이점인데 라파스의 기술은 이런 거예요. 라파스의 기술은 마이크로 니들 패치로 지금 맞는 게 다 싹센다, 위고비, 그리고 오젬픽, 젯바운드, 마운자로 전부 다 주사제형이잖아요. 주사제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찔러서 들어가서 지금 여기 보면은 수지상 세포에 지금 들어가게 됩니다. 수지상 세포. 근데 마이크로 니들 패치는 여기 대식 세포, 여기 요만큼만 찔러서 저거보다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보더라도 어떤 게 아프겠어요. 이렇게 바늘이 여기까지 짙게 찌르고 들어가면 아프죠. 근데 우리 요즘에 불주사라고 요즘에 많이 바뀐 거 아시죠? 불주사 저희 때는 여기 자국이 났거든요. 아주 흉터가 났거든요. 근데 마이크로 니들 패치는 여기 자국이 안 남아요. 그래서 마이크로 니들 패치의 기술이 있다. 그래서 마이크로 니들 패치는 지금 피부 수분에 의해 서서히 녹아서 진피층에 용해된 적은 양으로도 안전하게 항원을 전달하는 면역 유효성을 보유하고 있다. 바로 이 기술을 이용해서 패치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여드름 치료 패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세마글루타이드 제제죠. 위고비 주사제의 개량 신약 국내 임상 1상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이백을 보죠. 나이백이라는 종목도 지금 뜨고 있는데, 자, 나이백은 뭐가 있느냐? 나이백이 원래 지금 개발하고 있던 게 NP201이라고 있습니다. 나이백이라고 해서. 근데 여기서 원래 특발성 폐섬유증 시장이라던가, 아니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원래 적응증이 이런 거였어요. 특폐섬유증 치료제. 그러니까 폐 쪽에 관련된 거를 연구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비슷하죠.
아까 전에 원래 오젬픽이라던가 마운자로가 당뇨병 치료를 하다가 그게 위고비랑 젯바운드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임상에서 발견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MP201을 개발하고 있는 게 원래 폐섬유화나 폐에 관련된 거를 개발하고 있다가 여기서 뭐가 발견됐냐면 여기서 저기가 발견됐어요. 비만에 관련된 치료제 그게 발견됐어요. 약물이 발견해서 간 조직에서 지방 형성을 억제하는 기전이 발견돼서 요거를 비만 치료제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펩타이드 약물 경구정달 제형 플랫폼. 얘네들은 경구용이죠. 그러니까 라파스는 패치형, 나이백은 경구용. 요런 걸로 해서 아까 주사 제형을 조금 더 편의성을 갖고 올 수 있게 개발을 하고 있는 이 기업들이 뜨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것은 아직 임상 1상이거나 임상 1상 시험 계획을 승인을 받으려고 제출을 하거나 이런 단계고 노보노디스크의 리벨서스라는 유일한 경구용 GLP-1 수용체 작용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부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노보노디스크의 리벨서스조차 지금에 나온 주사 제형보다 효과가 더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 그거는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 투자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매도평. 내 베들레헴 로그 아웃. 종목 얘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델리온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경을 쓰고 나오셨네요. 네. 차트 더 잘 봐주시려고. 아, 네, 맞습니다. 네. 와중에 코스닥은 다시 한번 약보합 전환을 했거든요. 일단 우리가 오늘 하락하고 있는 종목군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쪽 볼까요? 자, 첫 번째 종목 LIG 네. 넥스원, 방산주를 좀 보고 싶은데요. 자,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번에 그 눌림목 자리에서 한번 매수를 드려서 다시 한 25% 정도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제가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찍고 나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밑에 있는 이 지지선도 지금 현재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산주들 지금 꾸준히 계속 지지선 라인들을 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면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지지선들 라인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쪽에서는 지지선들을 작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위에 있는 이 연두색 저항선을 찍고 이 위에 있는 연두색 저항선을 찍고 내려올 때 여기 빨간색 원 있는 부분에서 제가 여기서 매수를 또 다시 한번 드려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가면서 25% 이상의 수익이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 다시 한번 저항선을 찍고 내려오고 있죠. 자, 저항선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내려온다면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지지선 206,000원 라인, 요 라인을 지지하고 다시 올라갈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 수렴 구간 위쪽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겠는데요. 만약에 깨고 내려가면 여기서 M자 라인을 만들어 내려올 수가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게 206,000원 라인으로 보시고 저 라인을 일단은 이 구간에서 생명선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방산주 LIG 넥스원을 살펴봤는데요. 202,000원 선 요 가격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을 지지하고 올라가든지 깨는지의 여부를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한 종목 더 볼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이 종목은 어떨까요? 예,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체코하고 또 그 50대 분량 1조 3천억이죠. 1조 3천억을 납품을 하기로 하면서 이슈가 됐던 또 바로 그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위에 올라가면서 제가 나중에 한번 지지선 라인들을 그 라인을 지지를 하면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라인들을 다시 한번 가지고 나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밑에 있는 이 라인들, 이쪽 라인에서는 이 저항선이 그대로 연동이 되는 게 보이실 거고요. 과거에는 이렇게 삼각수렴 구간을 뚫고 올라가면서 위로 거래량이 실리면서 현재 구간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이 라인에서 계속 저항선들과 지지선들을 계속 교환을 하고 있었죠. 이쪽 지지선들도 계속 연동이 되어 오던 그 지지선을 알 수가 있으실 거고요.
요 동그라미 친 요 라인들 저항선을 계속 이어보면 또 하나의 선이 또 이어지게 되죠. 자, 저번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을 때 일봉이 여기 위에서 생기게 된다면 그 라인을 지지선 삼아서 한번 매수를 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봉이 생기면서 그 라인을 오늘 지지선을 찍었습니다. 자, 오늘 저점 지지선, 이 빨간색 지지선을 지금 지지를 하고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만약에 이 라인이 깨지고 내려간다면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이죠.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 20만 6천 원까지 또 다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위에 있는 목표점, 단기 목표점 라인은 30만 3천 원 라인으로 여러분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지지선이 아주 중요한 라인입니다. 네. 오늘의 지지선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아주 중요한 한 말씀을 남겨주시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우리 차트로 가격 전략도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하락하는 얘기하면 너무 우울해져서 네. 상승하는 쪽을 볼게요. 최근에 좀 부진하다가 오늘 장에서는 이제 선별적인 흐름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이 종목이 아주 강하게 좀 뜨더라고요. 스킨앤스킨. 이 화장품 관련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스킨앤스킨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오늘 화장품 관련주도 네. 20% 넘어가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맞아요. 자, 그런 종목들 제가 차트를 한번 풀어드리면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대응점 라인이 있다면 어느 라인일지 여러분들도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도 매매하시는 거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차트를 보시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 차트를 보시면 지금 아무 선이 없죠. 자, 이 아무 선도 없는 차트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하나 그어드리려고 합니다. 예. 자, 이쪽에서 이쪽 라인들을 이렇게 긋게 되면 고점하고 고점 라인들이 연결되는 게 보이시죠? 이쪽 라인에서는 또 지지선 작용을 했었고요. 자, 이쪽 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지지선을 하나 군 상태에서 맨 우측 왼쪽에 있는 상단에 있는 저항선들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자,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 위에 있는 저항선 다시 한번 그을게요. 자, 위에 있는 지금 저 첫 저항선하고 딱 맞게 번째 돼요. 그으신 네. 게 한 1년 올해 들어서 이제 고점을 이은 건가요? 그렇죠. 네. 예. 지금 숫자가 잘 안 보여서. 네. 네. 맨 처음에 그리고요. 그은 거는 이제 그 올해 1월까지 연결된 라인이고요. 네. 자, 지금 현재 보시면 이렇게 고점하고 긋게 되면 이날이죠. 요 날이 6월 27일 고점하고 딱 맞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 여기 고점 라인하고 현재 요 라인들을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요 라인으로 이렇게 삼각수렴 구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색상도 한번 바꿔서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삼각수렴 구간이 마련이 돼 있고 오늘 고점 구간을 만약에 못 뚫으면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지지선 라인까지 한번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라인입니다. 밑에 있는 라인은 지금 944원 정도로 보이고요. 자, 위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다면 1388원 정도가 됩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은 예전부터 작년 5월 달부터 연동되어 온 그 저항선이기 때문에 한번 찍고 나서 다시 또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라인을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시고 만약에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좀 더 홀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첫 번째로 스킨앤스킨 살펴봤습니다. 오늘 뭐 20% 정도의 급등세를 시현하고 있는 화장품주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탄력도가 조금은 떨어졌어요. 이 삐아, 많이 떨어졌네요. 이걸 볼게요. 삐아는 어떻습니까? 자, 삐아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나와서 또 말씀을 드리면서 올리브영에 납품을 하게 되면 또 상한가를 가게 되던 그런 종목을 또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네. 사실 이 종목을 제가 오늘 공략주로 가지고 나오려다가 밑에 네. 있는 지지선들을 찍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다른 종목, 더 눈에 띄는 종목이 있어서 그 종목을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공략주로 공략을 해보셨다는 거는 차트 모습이 그래도 꽤 괜찮았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어떤 자, 모습을 그리고 있는지. 예전에 공략을 했을 때는 요 라인들 처음에 상장을 했을 때 요 라인을 계속 이어온 이 삼각수렴 구간에서 뚫고 올라가고 그 라인을 지지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올리브영에 납품을 하게 됐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예. 이렇게 상한가를 가게 된 그런 그림이고요. 자, 이쪽에서 연결된 이 라인이 바로 저항선이고 최고점을 삼고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빨간색 지지선을 타고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 모습인데요. 자, 여기서 또 제가 하나 그어드릴게요. 자, 어제 저점에서 이렇게 이어보시면 이 삐아의 최저점 라인과 딱 맞아 떨어지죠. 자, 이 라인들이 그대로 연동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저점과 여기 저점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그날 어제 지지선을 찍고 지금 반등이 나온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모습에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간다면 25,500원 라인까지 바라볼 수가 있겠죠.
자, 하나 더 그어서 여러분들 이 라인을 한번 설정해 놓고 이 라인을 뚫으면 파란색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지금 제가 고점서부터 고점에서 그었는데 이 고점 라인, 고점과 고점을 연결을 했더니 이 저항선을 찍고 또 조정을 주더라.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또 삼각수렴 구간이 지금 마련이 되고 있겠죠. 야, 이 삼각수렴 구간을 위로 뚫고 올라가는 이 파란색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위에 있는 저항선 1차 2만 원 후반대에 있는 저항선, 빨간색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삼각 수렴을 아주 잘 그리고 나서 이것을 이제 뚫는 그러한 구간에 와 있는데 오늘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초 아주 잘 흐름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맞습니다. 모습을 보일지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인데요. 광물을 설명을 해주시겠다고요? 좀 급등하고 있어요. 네. 아, 강무가 지금 아까보다 훨씬 급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밑에 있는 처음엔 지지선이었다가 뚫고 들어가면 저항으로 바뀐 구간이었거든요. 예. 네, 다시 뚫고 올라가면서 또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9% 정도 오르고 있었는데 네. 방송 들어오고 나서 또 12%가 넘어가는 그런 급등 구간이 나오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차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요 일봉, 오늘 올라오는 이 일봉 위에 있는 저항선이 어디 위에 위치해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요쪽 라인이 4월 4일 정도 되는 이 라인 고점에서 그 다음 고점 라인을 딱 이을 경우에 요 라인도 계속 찍고 나서 떨어졌던 그 그림들이 발견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 저항선 라인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자 일봉 라인으로 본다면 4,670원 정도 라인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어제 저점은 어디에서 가져온 추세선인가? 한번 저와 같이 알아보시죠. 네. 요 라인과 밑에 있는 이 지지선들을 이렇게 이어보면 요 라인들하고 같이 연동이 돼서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던 그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라인을 어제 그림이죠. 어제 일봉에서 찍고 나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이 파란색 장 보이시죠? 4,600원에 700원 정도 되는 라인인데요. 이 라인을 뚫고 나서 일봉이 거기를 지지를 하고 다시 올라갈 경우에 한 번 더 전고점 라인 2,230원 정도 저 위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 라인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림이니까 오늘 일봉 위에 있는 이 저항선을 잘 주시해서 여러분들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오늘 못 찍었다고 생각이 되시고 내일 일봉이 생길 경우에 내일 일봉 지지선이 4,010원 정도 됩니다. 이 4,010원 정도 되는 라인을 지지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더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셔도 되고 다시 뚫린다면 밑에 있는 이 파란색 지지선을 한번 다시 볼 수 있으니까 그 라인도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여러분들 계좌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가격대에서 한 4,600원 선, 4,700원 선까지 이제 뚫고 올라갈 수 있으면 네네. 전고점까지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와 있다라고 네, 말씀해 주신 거고요. 2차 전지 관련해서 태성 요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아주 오늘 급상승하고 있어서요. 2차 전지 태성이라는 종목이 지금 23%가 넘게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또 여러분들이 여기서 추격 매매를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추격 매매를 하지 마셔야 하는 이유를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추세선들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대응 라인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제 저점 라인은 어디에서 가져왔을까요? 이 라인을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라인, 이 저점에서 여기 있는 고점과 고점이 그대로 연동이 돼서 나오는 라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앵커님 또 궁금하신 게 하나 더 있으실 거예요. 여기는 안 찍었는데 요거는 뭔가요? 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네. 그러면 요 라인에서 딱 찍고 요 라인하고 연결을 하게 되면 어떤 그림이 일어나냐면 요 라인에서 최저점을 지지를 하고 다시 올라왔던 요 그런 라인이라는 게 그림을- 뭐예요? 장대 항목 나오기 전에요? 네, 나오기 직전에 이쪽 구간을 찍고 올라간 그림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 고점 라인을 어디에서 가졌는지 되게 궁금하시죠? 자, 이 고점하고 고점을 그대로 이어보시면 이렇게 밑에 있는 이날이죠. 1월 22일 날 하고 그대로 연결이 되어 오는 추세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동이 되어 오는 이 라인들을 진짜 찍을 때마다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왔고 밑에 있는 이 지지선까지 다시 내려온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저점을 한번 찍고요. 요 라인과 계속 연결을 해보면 요 날이죠. 요 날이 작년 2월 27일 날과 연동이 된 그 날이죠. 그 날과 여기 있는 최저점 지지선과 뚫고 내려와서 저항선 던 라인, 요 저항선 던 라인을 그대로
연동이 되는 그런 라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더 확대해서 볼게요. 자, 여기 이쪽 라인, 이 저점, 여기선 지지선이었지만 뚫고 내려오면서 저항선으로 바뀐 이 라인을 지금 현재 찍으러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격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바로 위에 저항선이 1,550원 정도 라인이 버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추격 매매하셔서 먹을 수 있는 파이는 한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차라리 조정 시에 어떻게 조정이 나오냐면 지금 태선 같은 경우에 양봉으로 장대 양봉이 올라왔잖아요. 한번 조정을 줬다가 이렇게 W자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될 때 지지선 라인이나 뭐 추세선, 지지선을 한 번 더 제가 설정을 해서 그 라인들에서 한번 매수를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주 파트너인데 오늘장 공략주도 바로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자 네. 공략주도 2차 전지 장비 관련주입니다. 예. 자, 제가 2차 전지를 좀 좋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일단 테슬라가 현재 지금 일봉상 삼각 실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삼각 실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위로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관련주들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제가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장비주들도 가지고 나오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는 거죠. 자, 첫 번째 제 오늘의 공략주 필에너지입니다. 네. 자, 이 필에너지를 가지고 나오면서 제가 예전부터 계속 관심 있게 바라보던 종목이었는데 이 밑에 있는 이 지선만 찍어라 하면서 노래를 부르던 그 종목이었습니다. 자, 현재 위치가 어디에 와 있는지 한번 보시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현재 위치는 밑에 있는 이 지지선들 보시면 빨간색 지지선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빨간색 지지선을 지지를 할 때마다 반등이 나오던 바로 그 그래프였어요. 자, 제가 그 필에너지를 가져오게 된 이유도 삼성 SDI가 300만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2대 주주입니다. 14.1%를 가지고 있고요. 예. 스태킹 장비하고 레이저 노징 장비도 지금 지금 만들고 있는데 스태킹 장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독보적이죠. 그래서 삼성 SDI가 2대 주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이 지지선들을 계속 지지를 하고 있었는데 좀 더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에 있는 연두색 저항선도 이렇게 삼각수렴 구간을 마련을 하면서 돌파하고 나오면서 이렇게 거래량도 실리고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달려간 게 보이시죠? 자, 그럼 고점하고 그대로 연결한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차트를 좀 더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 여기 저점하고 저점 라인들을 그대로 이었는데 여기 지지선을 딱 안 찍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종목을 가지고 나서 급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까요? 자, 이쪽 저점에서 일봉 저점을 그대로 연결을 하면 어제자 일봉 지지선과 딱 맞습니다. 네. 자, 그 라인을 맞고 지금 올라간 상태고요. 자, 그러면 오늘자 잡으려면 어떤 라인을 잡아야 되느냐? 현재 지금 근 추세선은 한번 지울 테니까 다시 보기로 여러분 보시면서 똑같이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자로 다시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자, 요 라인들을 그대로 연동해서 딱 있게 되면 자, 좀 더 자세히 그릴게요. 네. 요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해서 있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밑에 어제 지지선까지는 그저께 지지선까지는 딱 찍고 나서 지금 현재 라인 요 라인을 오늘 지지선을 찍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저점에서 못 잡으신 분들은 오늘 저점에서라도 잡아야겠죠. 왜냐하면 밑에 내려와서 저항 삼지 않고 바로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일봉이 생긴 상태에서 지지선 라인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데 자, 매수가는 제가 18,000원에서 17,900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있는 지지선이 정확히 17,900원이고요. 그리고 18,000원서부터 여러분들 매수 잡으신다면 좀 더 여러분들 수익 구간에서 여러분들 털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22,300원 정도로 보이는 그 라인인데요. 자, 22,300원 라인을 지금 1차 목표치로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라인을 뚫게 될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작용하는 저항선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란색 저항선을 뚫게 된다면 5만 원 선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그래프가 되니까 여러분들 필에너지 저점에서 잡으셔서 수익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주태영 파트너가 2차 전지 이제 장비라든지 관련한 그런 종목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에서 오늘도 이 관련 2차 전지
장비 관련 종목인 필에너지를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저점에 공략을 했다면 참 좋았겠지만 오늘 저점도 다시 한번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구간에 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고요. 삼성 SDI가 한 지분 14%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라고 해요. 연관성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코스모화학도 짚어봤었잖아요. 네네. 현재 흐름은 어떤지 그리고 오늘 장에서의 좀 공략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코스모화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모화학 제가 그래프를 띄워드리면서 여러분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코스모화학을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들을 한번 찍기를 계속 바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들은 계속 제가 어제도 한번 보여드렸다시피 그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던 구간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밑에 있는 요 동그라미 있는 이 지지선들을 찍을 때마다 위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 라인까지 올라가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이 라인들 찍으러 오면 지지선에서 반등이 한번 또 크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겠죠. 자, 현재 이 동그라미 친 부분, 요 라인들을 여기에서만 연동이 되느냐가 아니라 옆으로 쭉 연동이 되면 이쪽 라인 보이시죠? 연동이 되는 라인을 한번 제가 더 표시를 해드릴게요. 자, 밑에서는 저항선 따가 뚫고 올라가서 이 라인을 지지선 삼아서 크게 올라간 그런 모습도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밑에 있는 제가 공략해드린 그 지지선 라인 수치는 딱 찍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이 수치를 기다리는 이유는 옆으로 기면서 한 번 더 찍고 나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잡기보다는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 근처에 왔을 때 적어도 저는 23,000원서부터 매수 잡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밑에 있는 이 지선까지 매수를 잡으셔서 위에 있는 연두색 저항선입니다. 이 연두색 저항선 28,000원 라인을 뚫고 올라가게 될 경우 계속 연동이 되면서 위에 있는 이 동그라미 친 부분, 위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까지 찍었던 그 그림을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그 라인들이 연동된 이 라인 연두색 저항선을 뚫게 된다면 위에 4만 원대에 있는 이 파란색 저항선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게 여러분들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장 공략주 필에너지부터 또 전일 공략주였던 코스모화학 점검까지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7월 19일 금요일 앵커 브리핑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엔화 얘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슈퍼엔저, 달러당 엔화 환율이 161엔대를 돌파하면서 슈퍼엔저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슈퍼엔저 상황이 얼마나 갈지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 오늘 엔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1980년대, 85년에 있었던 플라자 합의 전에 엔화의 수준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 당시에는 엔달러 환율이 280엔대였습니다. 지금 슈퍼엔저 161엔대를 넘어서면서 슈퍼엔저 하지만 이 당시에는 280엔대까지 기록을 했으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초 슈퍼엔저 시대였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엔화가 달러에 비해서 극심하게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1968년 도쿄올림픽 이후로 일본이 이런 엔화 약세의 흐름을 등에 업고 1970년대 미국의 인플레이션 시대를 지나면서 세계 2, 3위권에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 패전 국가에서 세계 2, 3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급성장을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바로 이 엔화에 있었던 겁니다. 그럼 지금 이제 엔달러 환율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161엔대 넘어서 160엔대를 넘어서 좀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 나왔던 게 불과 한 달여 전입니다. 지금 이게 161엔대까지 이제 올랐던 상황을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 보십시오. 7월 초까지 해서 161엔대 근처까지 올라갔던 엔달러 환율이 지금은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그래프를 이제 찍은 건데 157엔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한 4엔 정도가
최근 한 2주 사이에 좀 떨어진 셈이 되는 거죠. 물론 지금 157엔대도 160엔대 근처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슈퍼 엔저 상황이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기에는 좀 이르긴 합니다만 뭔가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들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화가 조금 이달 들어서 약세를 보였던 그 이유를 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날 했습니다.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와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인데 달러와 엔화 가치 격차가 너무 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대통령이 다시 되면은 미국의 수출을 촉진을 시킬 건데 그러기에는 지금 엔화가 너무 저평가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더 내려가야지 수출하는 데 유리하니까 엔화 가치가 너무 높다라는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또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연준의 금리 인하 계담이 나오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당연히 달러가 약세로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엔화가 강세로 돌아왔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가능성은 좀 낮기는 하지만 일본은행이 엔화 방어를 위해서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엔화 가치가 올라가니 당연히 엔저 현상이 엔고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엔화 가치가 지금보다는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힘을 실려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사실 이 슈퍼 엔저는 일본 주식시장에 엄청나게 큰 혜택을 줬습니다. 가장 혜택을 톡톡히 본 게 일본 이제 주식시장인데 보십시오. 니케이 220 지수가 41,120선까지 좀 넘어서서 뭐 최근에 좀 요 며칠 사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연일 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니케이 지수가 강한 상승을 보였던 이유는 엔저에 따른 수출 기대감, 특히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반도체주들이 급격하게 상승을 할 때 우리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도 이 소부장 쪽은 역시 일본 기업들이 강합니다. 뭐 대표적인 도쿄 일렉트론 같은 회사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그런 부분들이 이 니케이 지수가 이렇게 크게 오른데 큰 힘을 좀 했던 거고요. 또 하나 뭐 그냥 특히 우리와 실생하고 관련돼서는 엔화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올 1월에서 5월 사이에 한국인 관광객들 중에 일본을 관광한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뭐 거의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통화 가치가 이렇게 과하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항상 시장에 그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 그래프 한번 보시죠. 일본의 1분기 GDP 성장률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가 아니군요. 이 그래프를 이제 배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올 1분기에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마이너스 0.5%를 기록을 했습니다. 연율로는 마이너스 2% 성장인데 2분기 만에 다시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엔저 상황이 계속되면서 일본 경제가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본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민간 소비가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슈퍼 엔저 상황, 즉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수입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 인플레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물건 가격들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임금 인상률은 제자리 걸음인데 물건값이 오르다 보니까 당연히 소비가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가뜩이나 잃어버린 20년, 30년의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비가 원래 부진했는데 이 소비가 깨어날 듯 하다가 다시 움츠러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올 개인 소비가 마이너스 7%나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1분기에 보였었는데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다시 이제 전망으로 넘어와서 이런 슈퍼엔저 상황이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냐. 제가 봤을 땐 두 가지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변수를 보면 바이든 정부의 입장입니다. 지난 4월 26일 날 제니 옐런 미 재무장관이 엔화 시장에 대한 개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결국은 일본 정부가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해서 엔화 가치를 더 올리는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엔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되면 미국 주식시장에는 악재가 되고 결국 이 얘기는 바이든의 재선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일본 정부 입장에 선회가 있을 수 있냐는 건데요. 현재로서는 아직 큰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강달러가 약달러로 갈 거기 때문에 굳이 지금 바이든 정부와 마찰을 빚으면서까지 엔화를 강하게 할 이유가 없다. 시장 개입에 나설 이유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켓나우 2부 2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